좋은 것 같아, 그죠? 바로바로 녹화될 수도 있고, 그지? 네. 자, 먼저 우리가 시를 공부할 건데, 자,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 예술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건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들이니까 이거 다 정리를 해놔야 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이고요.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되겠다. 그래서 문학을 풀어서 말을 하면은 말과 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 이게 문학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문학을 갈래로 나누면, 문학을 종류로 나누면 크게 운문문학하고 산문문학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자, 운문이란 말 뜻을 또 알아야 되겠지. 운문은 운율이 있는 문학이다. 산문은 얘가 펼칠산이야, 펼칠산. 펼치다 라는 얘기, 펼치다. 그래서 산문하면은 줄글문학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줄글은 쭉쭉쭉 쓰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운문에서 운율은 뭐냐? 운율은 리듬, 가락을 의미를 한다. 자, 그래서 글 안에 리듬과 가락이 있는 것이 운문문학이고, 운문문학은 이제 우리가 시와 시가가 되겠다. 시가는 뭐냐면 이거는 고전시가 옛날 사람들은 시 만들면 그거 곡 붙여서 노래했기 때문에 가를 붙여준다. 자, 그럼 다시 빠르게 치고 갑니다. 자, 시와 시가는 자 리듬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 운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만들어? 반복해서 만든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반복시킬 건 시냐? 자, 글자 수를 반복한다. 글자 수 반복하는 것을 소리 개수, 율, 반복, 음수율이라고 하고, 자, 니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3, 4초, 4, 4초, 그 다음에 뭐 7, 5초, 또는 뭐 3, 3, 2초, 뭐, 요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건 반복이기 때문에 두 번 이상 나오는 것을 음수율로 따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의미 단위로 묶어서 반복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소리, 보따리, 반복, 음보율이라고 했고, 교과서에서는 3음보율과 4음보율 두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소리 위치, 글자 위치를 반복시켜서 소리, 위치, 반복, 음율이라고 했고, 음율은 다시 세 개, 앞에 맞춰주면 둔, 중간 맞춰주면 요운, 끝에 맞춰주면 가군이라고 했다. 자, 니들이 공부할 때는 이 가군만 신경 쓰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말은 어미가 활용되니까. 지원아, 활용이 뭐야? 활용이요? 응. 이용. 뭘? 이용해서 적용시키는. 너 활용이 뭔데? 문법에서 활용이 무슨 뜻? 모르겠어요. 에이씨. 현수야, 활용 뭐야? 방송에서 야, 방금 어미 활용이라고. 그러니까 용언에서 어간 어미가 세트인데 어간을 변하지 않고 어미만 변하게 만드는 거, 이게 활용이잖아. 여기 써놨잖아, 어미 활용이라고. 알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음수율, 음보율, 음이율, 그 중에서 가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자, 또 뭘 반복시켜요? 시어, 단어 반복하면 되고, 식구, 구 반복하면 되고, 문장 반복하면 되고, 연 반복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겨? 운율이 형성이 된다. 자, 그리고 운율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강조가 된다. 했던 말 또 하면 강조가 되니까. 알겠냐, 우진아? 질문. 자, 시의 운율은 전부 다 요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먼저 시 분류부터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시를 분류하는 방식은 시가 쓰여 있는 형식과 시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시의 형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자유롭게 쓰면 자유시, 줄글로 쓰면 산문시, 정해진 형태가 있으면 정형시로 구분한다. 자유시와 산문시는 운율이 내재율이고 리듬이 안에 있다는 얘기고, 정형시는 외형률이라고 얘기를 했다. 자, 내용으로 구분할 때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라고 구분을 했고, 우준아, 서정시가 뭐야? 현수. 쓰기도 공부 안 하는구만, 이거! 서정시는 뭐예요? 정서를 표현한 시. 누구 정서? 화자,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시가 초성시고, 서사시는 사건을 노래한 시, 극시는 화자가 2명 이상. 자, 서사시, 극시 니들 안 배운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니까 그 문제집에 있는 시들은 다 뭐란 얘기야? 서정시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니들이 시를 분석을 할 때에는 정서 먼저 찾고, 정서는 2가지 방식으로 나와.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간접으로 제시하거나 찾아주면 되겠죠? 자, 정서 찾으면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가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표현기법 정리해주면 되겠다. 표현기법에는 비유, 대꾸, 서리, 도치, 반어, 역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 정도는 니들이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윤선도의 5 가고요. 자, 22에서 26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자, 문제가 딸려있기 때문에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가은아의 공통점. 자, 보기를 바탕으로 요런 거는 해설서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23번 박스는 읽고 들어가야 돼. 24번 가의 시상정의 과정이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풀 문제가 24번이다. 그치? 얘는 가에만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24번 문제를 먼저 풀어주면 되고, 자, 꽃에 대한 심리적 태도. 자, 이런 걸 포인트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담긴 의미, 이건 나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23번 박스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 얘가 해설서이기 때문에 해설서 먼저 보고 들어야 되겠다.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의 모습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지원아, 추상적인 게 뭐야? 상상? 뭐? 예병? 현수야, 추상이 뭐야, 추상? 몰라? 야, 이렇게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어떡하냐? 야, 추상적인 게 뭡니까? 추상적인 거. 이거 반대는 구체적인 거잖아.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말이 관념적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떠오르는 게 추상적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 추상이고, 책상, 스마트폰, TV, 이런 게 구체적이잖아. 야, 그래 내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추상의 구체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말하면 추상의 구체화라고. 알겠어? 우진 알겠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추상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시하고 나시 읽을 때 뭘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추상적인 의미를 찾자. 자, 그런데 관찰된 겉모습은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 겉모습이. 자, 이걸 통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윤선도의 오후가. 자, 시를 분석할 때는 제목부터 봐라. 이 제목이 시적 대상이다. 바로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정서, 외, 표현기법 요거를 잡아줘야 되겠다. 자, 제목 자체를 보면 오, 다섯, 우, 친구, 가, 노래. 5 친구 노래가 되겠네. 자, 요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시조라고 하는데, 시조는요 고려 말에 시작이 돼가지고 뭐 현대까지도 쓰고 있는 거고, 자, 형식은 적용시지. 시조는 적용시입니다. 형식은 초장, 중장, 종장. 자, 3장 형태를 가지고 있고 6구를 갖고 있고 45자 내외로 쓰는 게 규칙이다. 그래서 정형시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 이런 시를 이제 평시조라고 합니다. 평시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설시조도 있어.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이제 조선 후기에 이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설이란 말은 이야기, 떠든다, 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시조가, 자, 얘도 마찬가지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6구 이상입니다. 6구 이상. 즉 중장이나 종장을 2구 이상 늘려 쓰는 거야. 이게 사설시조가 되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설시조도 정형시에 해당이 된다. 자, 얘네는 기본적으로 종장 1000마디, 종장 1000마디는 항상 삼음절로 맞춥니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렇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1수, 2수, 3수, 4수, 5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연시조, 시조를 연달아서 썼다, 연시조라고 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뭐라고 짓거렸는가 화자가. 자, 그래서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야. 정서 찾아주고 왜 그런 정서가 있는지 보고 표현 기법 그리고 심상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소 네 벗이 네. 자, 표면적 화자가 나타나 있네. 자, 시에서 시의 목소리를 화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야. 내 벗이 벗 친구죠.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자, 수는 물이고 석은 돌이고 송은 소나무 죽은 대나무. 자,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수석 송죽이래요. 야, 그럼 얘네들은 뭔데? 자연물이잖아, 자연물. 이 자연물이 자기 친구래? 그러니까 의인화했네. 동산에 달 오르니 그이 더 반갑구나. 뭐가 올라요? 달.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가 다섯 친구 노래군요. 자, 그러면 제목 자체에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의인법 들어갔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벌써 여기만 봐도 이 사람의 정서가 나오네. 이 사람은 자연친화구나. 자연친화. 자연하고 친해.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도 반갑구나. 뭐 하는구나. 감탄형 어미죠. 두어라. 자, 종장 첫 마디는 삼음절 무조건 맞춥니다. 두어라 이 다섯 박에도 더하여 못하리. 여기 쓰인 표현법 서리법이지. 서리법은 의문형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쵸? 내가 궁금해서 의문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사 의문문 문장의 형식을 꾸며주기 위해서 서리법을 쓴다. 자, 그러면 일수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정서는 자연친화. 표현 방식은 루인화, 서리법, 감탄형어 및 요따구로 쓰고 있다. 자, 질문. 엄선. 자, 이수를 보겠습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자로는 자주. 옛날 말이야. 자, 그래서 고전시가 공부할 때는 옛날 어휘들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거 안 하면은 나락으로 갑니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메라. 한오메라는 많다.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초장하고 중장이 대꾸법을 쓰고 있네. 대꾸법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비슷한 문장 구조 방식을 한 번 더 쳐주는 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구름하고 바람도 자연물인데 구름빛이 좋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고 하나 그칠 적이 많다. 이 새끼들은 뭐예요? 가변. 막 변해. 좋고도 그칠 게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그 물은 불변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비가 돼 있어. 대비 봐봐. 그 대비가 아니라 구름하고 바람은 자연이긴 하지만 구름은 빛이 좋은데 자주 까맣게 변하고 바람소리는 맑은데 바람이 안 불 때도 있고. 그쵸? 그래서 좋고도 그칠 거 없기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구름하고 바람을 안 좋아해. 그치? 얘네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나는 물이 더 좋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자연물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적으로 좋아하고 있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속성 뽑아내고 있지. 우리가 그 박스 보고 왔잖아. 추상적 의미, 추상적 속성, 사문의 속성을 뽑아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2수에서는 물이 좋은 이유. 제3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쉬는 빨리야. 빨리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냐. 자, 시각적인 의미도 있고요. 자, 꽃도 마찬가지네. 피면서 빨리 지고 풀도 푸르자마자 누렇게 변해요. 그럼 얘네는 뭡니까? 가변이지. 얘네도 막 변해. 아마도 변치 않을 선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대꾸 형태 이루고 있고 제3수에서의 내용은 뭡니까? 바위가 좋은 이유. 역시 모든 자연물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시적화자가 좋아하는 게 있네. 그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자연물. 이걸 좋아하네 이 사람. 제4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자, 대꾸법이죠.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진다. 네, 대꾸법. 소란 소나무야 이런 얘기지. 소나무야. 자, 여기 쓰인 표현법은 도노법이면서 도노법은 누구누구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나무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닌 것한테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렀어. 그럼 자동으로 의인법 사람처럼 대하기 때문에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소리를 모르느냐. 구처는 깊은 샘이야. 깊은 샘 뿌리 곧은 줄을 글로 그것으로 하여 아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소나무를 예찬해주고 있네. 소나무 예찬. 자, 근데 소나무가 지금 어떻다? 뿌리가 곧습니다. 뿌리가 곧고 구천에 뿌리가 없다. 그리고 눈서리를 모른다. 이 말은 뭘까? 소나무도 안 변하지, 그치? 사계절 내내 푸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눈소리는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 그래서 제 사수도 역시 소나무가 좋은 이유, 소나무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곧다, 예, 어떤 지조, 절의, 절개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 고전 시가에서 소나무 나오면 100%야 100%. 어떤 선비적인 정신 이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대꾸법. 곧기는 누가 시키면 니는 누가 속은 어이 비었느냐. 이건 누군지 알겠다, 그치? 꼿꼿한데 속이 비었어? 이거 대나무지 뭐. 저렇게 사시의 푸르니 사시 사계절 저렇게 사계절의 푸르니 시각적 그를 좋아하는 그라고 표현했어. 그는 뭡니까? 그 인칭대명사잖아. 대나무를 그라고 불렀다. 의인화 사람처럼 대하고 있구나. 저렇게 사계절의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역시 제5수에서는 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나무가 좋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꼿꼿하고 속도 비어있고 사계절을 푸르러서. 네. 자, 육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자, 그럼 이제 작은 것은 뭐예요? 달이 되겠구만.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너만한 너라고 불렀어. 너. 역시 의인화. 광명은 뭡니까? 광명 밝게 빛난다 이런 얘기죠. 한밤중에 밝게 빛나는 이가 너만하니 또 있느냐. 여기 서리법 들어갔네.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자, 보고도 말 아니야. 말 안 해도 알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이거 사자성어 뭐라고 그러니? 이심 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야.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달한다 이런 뜻이 이심전심이다. 그죠? 점심 아니고 전심. 예. 사자성어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정리 반드시 해줘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육수에서는 달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총 6수인데 5가가 총 6수인데 1수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5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치? 그걸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다. 질문 없어요? 그럼 문제 풀어줘야지 뭐. 그치? 우리가 가를 봤으니까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가 24번이에요 보기는 시상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거. 방금 얘기했어. 1수에서는 전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5개가 있어 하고 2수, 3수, 4수, 5수, 6수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1번 A에서는 중심 소재를 무생물, 생물, 천상의 자연물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요? 무생물 뭐 있었어? 무생물 돌. 그리고요 수석, 송죽 이거 있잖아. 그쵸? 수석, 송죽 천상의 자연물은 천상이니까 하늘이잖아. 달. 이해되니? 이렇게 묶어서 얘기했어.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니들이 위에 있는 걸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 나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지만 봐주면 되는 거야. 이게 매칭 문제입니다. 매칭 문제. 자, 두 번째 B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조는 뭡니까? 차이점. 자, 뭐 있었어요? 차이점? 변하는 거하고 안 변하는 애도 있었지, 그치? 대조를 활용하여 중심 소재 예찬. 맞네. 3번 C에서는 B와 유사하게 대꾸 방법 활용을. 자, 대꾸법 있었죠? 시적 은일감을 이어간다. 맞네. 자, 대꾸는 유사 통사 구조 반복해 주는 겁니다. 반복이니까 우들 형성은 당연한 거야. 자, 네 번째
B와 C에서 중심 소재로 향했던 화자의 시선이 D에서는 내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는 뭐였어요? 여기 달이었지, 달. 그렇죠? 내면이 아니다. 4번 틀렸네. 자, 5번 BCD의 각수에서는 A에서 언급된 중심 소재로 순차적으로 배치. 예,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풀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얘도 풀 수가 있네요. 그치? 선지가 이렇게 가. 자, 1번 가의 제4수에서 화자는 눈소리 속에서도 잎이 지지 않는 모습에서 시련에 굴하지 않는 굳건함을 소나무 속성으로 인식. 네. 가의 제5수에서 화자는 곧고 사계절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본 모습을 지켜나가는 꿋꿋함을 대나무 속성 그렇고, 가의 제6수에서 화자는 달이 높이 떠 있는 것이 보고도 말 아니하는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 이게 방해가 되는 겁니까? 보고도 말 아니하니 그것이 내 친구인가 한다라 얘기했죠? 방해가 아니야. 그게 더 좋아요. 3번 틀렸잖아. 이따가 우리 4번, 5번도 확인해줘야 된다. 먼저 이렇게 답이 나왔구나 해놓고 넘어가면 안 돼. 왜냐? 문제가 항상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3번이 유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도 할 수 있었네? 그쵸? 25번도 왜? 볼까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빨리 지고 이거였죠? 자, 그런데 여기 좀 포인트를 보니까 중간에 끊어져 있어. 그치? 그럼 미리 제끼는 거야, 미리. 동질감 아니고 안도감 아니고 거리감 있는 것 같아요. 꽃도 별로 안 좋아해, 그치? 예. 비애감이라는 것은 슬픔이란 얘기다. 아니고 자괴감? 스스로 무너진다는 얘기죠? 아니네. 야, 이거 누가 봐도 답 3번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따가 니은을 봤을 때는 3번 나시를 볼 때 니은에서 3번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요령이야. 이게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푸는 요령입니다. 좀 꼽아놓고, 자, 이번에는 나 작품 볼까요? 꽃 출석부 1 되어 있다. 자, 수필은 시하고 똑같이 보면 돼. 수필은 이것도 정서 찾고 왜 그런 거 찾고 표현 기법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수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 경험담이죠. 자, 수필할 때 떠오르는 말, 신변잡기란 말만 떠올리면은 수필 정리 끝나요. 원래 수필의 특성이 신변잡기적이야. 자, 뜻은 뭐냐? 자신의 주변에 잡다한 일을 기록했다. 이게 신변잡기 뜻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니까 고백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일이니까 소재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재 제한은 없고, 잡다한 거 잡스럽게 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비전문적,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을 기록하는 거야. 일을, 그 사실적 기록이니까 회상적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이건 자기 일이야. 경험적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교과서에서 실려있어. 교과서에 학생을 위한 수필이 되냐. 그치? 당연히 교훈적입니다. 당연히. 이해되니?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신변잡기는 이제 니들은 앞으로 수필하면은 신변잡기 떠올라야 돼. 신변잡기란 말을 풀이를 할 수 있으면은 수필의 특성이 잡힌다. 자, 수필도 화자라고 그런다. 화자. 서술자 아니야. 서술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소설만 쓴다. 수필 화자입니다. 어떤 상거,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 자기 느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화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박원색 꽃 출석부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눠 받았다. 뿌리는 구근이 아니라 흑갈색 잔뿌리와 검은 흙이 한데 엉겨있고, 키는 땅에 닿을 듯이 작은데 잎도 새의 깃털처럼 잘게 갈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느껴지지 않아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다. 여기 묘사 들어갔다. 그쵸? 뭐에 대한 묘사야? 복수초 묘사하고 있네요. 우진아, 정신 차려. 응? 왜 기도하고 있어? 정신 차려. 그 전에 나는 복수초라는 화초를 사진으로 본 적은 있지만 실물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 첫 대면이다. 첫 대면. 그쵸? 첫 대면. 아, 복수초가 눈 속에서 피는군요. 예.
생각해서 나눠준 분 앞이라 당장 양지 바른 곳에 심긴 했지만 곧 가을이 깊어지니 워낙 시원치 않아 보이던 이파리들은 자취도 없어지고 나 역시 그게 있던 자리조차 기억 못하게 되었다. 자, 양지 바른 곳. 양지가 뭐니, 재훈아? 몰라? 지훈아, 양지 뭐야? 무슨 땅? 기름진 땅. 야, 양. 따뜻한 양, 저 태양 할 때 양이잖아. 따뜻한 거. 따뜻한 땅, 따뜻한 곳. 그쵸? 양지 반대 뭐니? 야, 이거 초등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니? 나 이거 생각나는데? 나는 국민학교. 양지, 음지, 양달, 음달. 이런 거 안 배웠어? 에이. 자, 양지야, 양지.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양지라고 한다. 자, 어쨌든 심어놓고서 기억을 못한다. 아마 3월이 되자마자 했을 것이다. 샛노란 꽃, 샛노랗다. 시각적이죠. 샛노란 꽃이 두 송이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바닥에 몹시 생뚱들어 보였다.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로 견디긴 너무 많은 눈이었다. 나는 눈으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소나무가 축 처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야,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오네. 자, 소나무도 꺾이는데 저 작은 그 꽃 버티겠어? 이렇게 생각했겠다. 마음으로는 그 샛노란 꽃의 속절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속절없다는 것은 뭐니? 소용도 없고 쓸모도 없고 어쩔 수 없고 이거를 속절없다라고 그래. 대문 밖의 눈은 치워주었지만 마당의 눈은 그대로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는데 며칠 걸렸다.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였다. 그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땅속 어둠에서 따뜻한 지열은 땅의 지열을 길어 올렸기에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샛노랗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 자, 화자가 여기서는 놀람, 그치? 그 작은 꽃이, 자, 마당 눈도 안 쳤는데, 별로 이렇게 뭐 마음 씀씀이 별로 없었는데, 복수초가 심어놨던 자리에 눈이 녹은 겁니다. 그러면서 놀란 거지. 야, 이 조그만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땅열을 끌고 왔을까? 어떻게 더욱 샛노랗고 더욱 싱싱하게 이렇게 있을까?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럼 우리 25번에 3번 보면 되겠죠? 그죠? 글쓴이의 친근감이 담겨있다. 되지? 예, 답 3번이네. 이질감 아니고 불안감 아니고 애상은 슬프다는 얘기 아니고 만족감 아니고 그죠? 만족감도 할 수는 있겠다.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기억에는 장애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타당한 거는 3번으로 가져야 되겠죠. 알겠어요? 자,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닙니다. 수능하고 모의고사는 문제 순서대로 풀었다가는 박살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줘야 돼. 이거는 정보 영역이에요. 정보 찾기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또 한 문제 풀고. 온종일 그렇게 피어있다가 해질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오므라든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날 해만 뜨면 다시 활짝 핀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 없는 일이다. 곧 안 깨어나고 져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 생각이 바뀌었죠? 그렇죠? 복수초에 대한 생각, 인상, 느낌이 바뀜. 인상 바뀜. 처음에는 보잘것 없고 뭐 작고 하니까 아유 저거 눈 오면은 야 이렇게 눈 많이 와가지고 소나무 가지도 축 처졌는데 쟤것들은 뭐 별 수 있겠어? 했는데 와 꿋꿋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싱싱하게 펴 있어. 이거 막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신기해주는 이가 별로 없다.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100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100가지냐고 기막힌 듯이 물었다. 아마 이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마당에다가 꽃 많이 심었나 봐. 그쵸? 그렇게 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복수초를 자랑하니까 야 저것까지 해서 100가지야?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한 건 아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기화, 아름다운 꽃과 신기한 풀들, 이걸 기화요초라고 그래.
요렇게 이것도 사자성어다.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정리. 사자성어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내가 100가지도 넘는다고 한 것은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나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요다. 올해는 복수초가 1번이 되었지만, 이 새끼 제일 먼저 피네, 얘가. 그죠?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가 1번이었다. 곧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꽃이 제일 먼저 핀 것은 복수초지만 잎이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고 그 다음이 수선화다.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들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자, 그럼 이때 출석부는 뭐예요? 꽃이 피는 순서네. 이거를 이제 출석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는지라 10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을 모르면 100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깜바지를 보니 꽃들이 순서대로 피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꽃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머릿속에 출석부가 떠오른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은 올 것이다. 이 그것들은 누구야? 이 꽃들이죠. 그것들이 온다.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왜 의나 들어갔죠. 출석하는 거는 학생들, 사람인데 이 꽃들을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그것도 뭐 자연 이거 뭐라 해요? 자연 친화도 들어가 있네요.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119는 대식구다.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사치해도 되는 것일까? 괜히 송구스러울 때도 있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자, 그래서 꽃 출석부 1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 복수초에 대한 어떤 신기함, 그죠?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이후부터는 꽃 출석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자, 그러면 22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 요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우리가 지금 나를 봤으니까 나에 있는 거 확인하고 있으면 가로 넘어가는 거야. 자,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이제 감각이 뭐냐? 심상이야? 이미지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요거 있으면 감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나에는 그치? 나에 있어서 노란 꽃 어쩌고저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에 가서 시각적인 거 있는지 감각적인 거 있는지 찾으면 됩니다. 있죠? 어디 있어? 푸르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쵸? 광명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 있으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색채어를 사용하여 광명은 색채어가 아니다.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네. 알겠어요? 우진아 정신 좀 차려. 우진아 이렇게 멍 때리냐? 응? 멍 안 때렸다고? 아니야, 너 지금 내가 볼 때 네 머릿속에는 안개와 구름이 가득 차 있어 지금. 예. 왜? 빛, 밝은 빛. 그건 명도야. 명도, 색채가 아니고. 자,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 나에도 있었고 가에도 있네. 있으면 있는 거야. 나머지 확인. 서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 강조. 음성상징어 안 나왔지? 자, 그럼 보자. 음성상징어라는 것은 말로써 표현해낸다라는 얘기야. 두 가지가 있죠.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다. 자, 의성어는 목소리를 소리를 흉내낸 말. 의태어는 상태, 성질, 모양을 흉내낸 말 이런 거지. 없어. 지금 가와 나에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없죠. 말을 건네는 방식은 뭐야? 이거 대화하는 거잖아. 대화. 반어적 표현 없어요. 따라서 가장 공통적으로 쓴 것은 1번밖에 없다. 자, 다음 문제 22번 아까 했고
4번, 5번 우리 확인해 줘야 되겠지, 그치? 4번, 5번 확인을 해줘야 되겠다. 자, 4번. 나에서 글쓴이는 하찮은 잡초처럼 보이는 겉모습으로 인해 눈 속에서 피는 복수초의 강인함이라는 속성을 한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죠? 나의 글쓴이는 작은 키로는 견디기 어려운 두터운 눈을 녹이고 꽃을 피운 모습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생명력을 복수초의 속성을 인식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저 큰 소나무도 뭐 이렇게 축 처졌는데 뭐 지가 작은 게 뭐 되겠어? 했는데 그러다가 놀랬어요. 우와, 이 작은 게, 우와. 그래서 23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24번에 아까 우리 골랐습니다. 4번 골라놨고 25번에 3번 골랐죠? 예, 26번.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A에 담긴 의미. 자, 그럼 A가 어디 있냐? 출석부. 자, 꽃이 피는 순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을 마당에 심고 싶어하는 그의 소망 아니고, 소박한 꽃보다 화려한 꽃의 가치를 우선시했던 아니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 조급함 아니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차례대로 피고 지는 꽃들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과 기대감. 4번이네. 소중하게 가꾼 꽃들을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함께 즐기 아니죠?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알겠습니까? 질문. 쉬는 시간. 소설입니다, 소설. 자, 그럼 또 소설 또 살짝 좀 정리 좀 해줘야죠. 자, 소설 하면 떠올릴 게 주, 구, 문, 주제, 구성, 문체. 구성하면 떠올릴 게 인사, 배, 인물, 사건, 배경. 그쵸? 주제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문체는 글을 쓰는 스타일인데 두 개밖에 안 나와. 만연체냐, 간결체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만연체는 호흡이 길어. 문장이 길다는 얘기고, 간결체는 호흡이 짧다. 문장이 짧다는 얘기고,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나눠지는데, 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들어가죠. 그치? 우진아, 발단은 무슨 내용이야? 몰라. 지원아, 발단. 몰라. 여긴 소개. 이야기 시작이니까 소개 들어가잖아. 자, 그럼 뭘 소개해 주느냐? 인물들, 등장인물 소개하고 배경 소개가 나온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 자, 전개. 현수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현수야, 전개는 무슨 내용? 갈등이 시작. 이건 갈등 시작이죠. 갈등 시작. 위기는 갈등 고조. 절정 갈등 최고조. 결말은 갈등 해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소설을 갈등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요. 자, 그러면 갈등의 종류가 있지.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구분을 하고, 외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집단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요렇게 된다. 내적 갈등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는 거야. 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이런 것들이 내적 갈등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니들은 소설 읽어가면서 이 갈등 구조를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설을 어떻게 읽어라? 서술상 특징을 잡아가면서 읽어라. 지원아, 소설이 뭐야? 풀어주는 거. 뭘? 아, 상황, 상태, 상황의 상황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건이죠, 사건. 사건의 상황을 풀어주는 말, 이게 서술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상 특징을 어떻게 잡냐면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된다. 먼저 시점, 인칭 잡으면 되죠. 인칭은 1인칭과 3인칭이 있고, 1인칭은 나가 있고 3인칭은 나가 없고, 나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작품 속 서술자, 얘는 작품 밖 서술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지 이야기하면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 보면은 관찰자. 3인칭도 마찬가지. 말과 행동만 묘사하면 관찰자, 심리까지 묘사해주면 전지적 작가 시점. 그쵸? 자, 그 다음에 묘사 부분 체크해가면서 읽으면 된다.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 인물은 역시 내면하고 외향,
배경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요거밖에 없어. 소설 읽어갈 거는. 예. 요 틀에 맞춰서 읽어주면은 문제 푸는데 정보 다 뽑아낼 수가 있다. 누구냐? 지금 일어났어요. 이 쌍놈 새끼. 지금 일어났어요. 어쩌라고? 뭐 이렇게 녹화 영상 보내주면 되지 뭐. 예.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다음 그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이렇게 또 딸려 있어. 예, 딸려 있는 식구들이 있네. 그럼 문제 먼저 봐줘. 서술상 특징 나오죠? 그 다음에 내용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나와 도락과 아저씨. 포인트 문제 기억, 니은. 근데 여기 지금 섞여 있어.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다 보고 니은까지 다 보고 문제 접근하는 거야. 이건 중간에 안 끊어졌기 때문에 니은까지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박스 나오죠. 해설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30번에 박스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은 도락과 아저씨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도락과 아저씨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곳으로 보고 자연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자연을 도구로서의 가치로 지닌 타자로 대했었다. 타자. 이게 뭐 야구에서 나온 타자가 아니라 나와 다른 거, 타인. 그 타자야. 그런데 사냥 중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는 하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락과 아저씨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인간 최고야, 그쵸? 예,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인식했는데, 그런데 밑에서부터는 어떻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 역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생태주의적 인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미리 보란 얘기입니다. 문학에서는 해설서를 미리 봐야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재훈아 23이 아닌데 2022인데 뭐 상관은 없지만 예. 뭐 상관은 없어요. 예. 상관은 없다. 예. 알겠니? 상관은 없다. 얘네들이 장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자, 어쨌든 간에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야? 리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 이전 줄거리. 나는 1인칭이네요. 시점 잡힌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얘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미 박스를 보고 왔어. 여기 주인공이 누구야? 도락과 아저씨. 그렇죠? 이거는 보나마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삼촌의 연락을 받고 멧돼지 사냥에 동참하게 된다. 물망쪽 카페 윰마당에 살아오지 못하고 방마다 삼촌은 사냥에 취미를 붙여 살아간다. 자, 이전 줄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전 줄거리 보면서 인물관계를 잡아야 돼. 누가 누구랑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가 이거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물망쪽 카페 윤마담이 있고 방황하던 삼촌이 있고 나와 삼촌 도락과 아저씨가 있고 새끼를 거느린 어미 멧돼지와 레기다 소나무 숲에서 마주치나 사냥에 실패한다. 도락과 아저씨는 부상당한 삼촌을 업고 숲길을 걷는다. 여러분 멧돼지 겁나 무서워. 알고 있니? 잘 모르죠? 사실 인천에서는 뭐 멧돼지 그렇게 뭐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서울은 가끔 멧돼지가 출몰합니다. 그 서울 그 강북 쪽으로 가면은 그 뒤쪽에 산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충청도 이쪽, 예, 뭐 가끔 이제 부산 이쪽 멧돼지 새끼들이 그런 거 있었는데 멧돼지가 삼겹살집 들어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에서 멧돼지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멧돼지 존나 빨라. 진짜 겁나 빨라 이거. 그래서 멧돼지가 직진성이 강하거든. 그래서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못 피하죠. 그래서 멧돼지 성견은 개구나. 예. 다 큰 성체는 이 무게가 거의 1톤 가까이 되니까 몇백 킬로그램 되죠. 근데 그게 시속 한 3-40km 달려온다고 생각해봐. 부딪혔을 때 몇 톤의 충격을 받네. 그러니까 뼈 부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조심해 주세요. 위험합니다 멧돼지.
그것도 있었는데 중국 영상 올라오는 거 보니까 멧돼지 새끼가 그 차 들이받아가지고 차 막 주저앉고 타이어 빵꾸 나고 막. 예? 무서워 멧돼지. 원래 호랑이들이 멧돼지 사냥해줬는데 지금 호랑이가 없으니까 지금 멧돼지가 완전히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있으면 멧돼지 새끼들이 이렇게 활개 안 쳐요. 호랑이도 어디 갔을까? 호랭아. 오늘 어제 토요일이군요. 산군 봐야 되는데. 자, 숲속은 서늘했다. 묘한 침묵이 숲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자, 우리 묘사 부분 잡아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서술상 특징 잡는 거야. 인칭 잡고 그 다음에 묘사 잡아야 되네. 묘사는 인물 묘사, 내면 묘사하고 외양 묘사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뭘 잡아야 돼요? 자는이 잡아야 되는 거야. 예. 정신 차려! 자, 묘한 침묵이 숲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밟고 올라온 눈길을 대밟으며 우리는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두 번째, 리기다 소나무 숲을 지나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일었다.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1인칭이라고? 예.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은 도락과 아저씨야, 그죠? 감정 정리를 하는지 삼촌의 만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런데 도락과 아저씨는 아까 왜 멧돼지를 안 죽였어요? 아저씨도 쏠 수 있었잖아요. 자, 여기 사투리 쓰고 있다. 자, 이렇게 방언을 쓰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현장감이 있죠. 소설에서 방언 쓰면 현장감이 있고 토속성, 토속적. 내 물음에 도락과 아저씨는 영 딴소리였다. 자, 포인트 문제. 호식이가 새끼 관절 물고 늘어진 모양이라 그라만 어미가 도망 못 가거든. 엽견은 사냥개야, 사냥개. 엽견 중에는 그런 짓 한 놈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호식이가 사냥개라는 얘기네. 호식이 하니까 호식이 2마리 치킨 생각나네. 저게 원체 영물이라 한게 영물 아주 좀 이렇게 신령스러운 동물 뭐 이런 얘기죠. 예. 코맹맹이 소리를 훌쩍거리며 삼촌이 말했다. 조금 전까지 사랑이 어쩌네, 수면제가 어쩌네, 징징거리는 삼촌이. 그 삼촌이 왜 징징거려요? 우리는 앞에서 봤어요. 그렇죠? 카페 윤마당까지 사랑을 잊지 못하니까 막 징징거렸나봐, 그치? 그러다가 이제 사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징징거리는 삼촌이 주인을 닮아 어디가 부러졌는지 오른쪽 뒷발을 들고 껑충껑충 뛰어가는 놈을 가리켜 영물 운운을 했다. 자, 그럼 껑충껑충 뛰어가는 놈이 뭐야? 호식이네. 사냥개. 호식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만담을 시작할 모양이었다. 삼촌 가슴속은 암만 해도 푸른색인가 보다. 하지만 그건 암수라. 암수는 뭡니까? 어두운 수, 보이지 않는 수. 여러분들 무협지법에는 쓰지. 암기. 그쵸? 안 보이는 무기. 이게 암수인 거야, 암수. 자, 한번 볼까요, 암수? 속임수 속임수는 아닌데. 예, 이건 좀 잘못된 건데. 암수는 보이지 않는 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법. 그런 암수를 쓰면 안 되는 기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암수는 뭡니까? 요거죠, 요거. 새끼 관절을 물고 늘어진 것. 이게 이제 암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미를 잡으려고 새끼 다리를 물고서 이 호식이 새끼가 물고 늘어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미가 도망을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한때 그 이름도 아름다운 물망초 윤마당까지는 못 되더라도 헛된 공명심에 눈이 먼저 있었어. 불질 잘한다고 알려지만 여기저기서 해수구제, 해수는 해로운 수, 짐승, 구제, 사냥하는 겁니다. 지금도 해요, 이거 해수구제.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지. 이렇게 멧돼지 사냥 갔다가 총 잘못 쏴가지고 동료 죽이고. 며칠 전에도 뉴스 있었어. 요즘 하도 멧돼지들 난리니까. 여기저기서 해수구제 해달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칸게 가서 잡아주면 영웅되고 참 재미나지. 근데 한 번은 얼마나 대단하던지 새끼를 몰고 다니면서도 소나기 사이로 모래알 빠지던 몰입꾼들 사이로 잘도 피다니는 놈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과거 회상하고 있다. 회상인데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인물 대화를 통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네. 현수야! 정찰 현수야! 자,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해도 돼. 일어나. 졸리면 일어나. 300근도 넘을까? 한 근은 600이니까 6, 38, 180kg 넘어가는 거네요. 엄청 실이 대형 멧돼지인 거라. 그런 놈 어디에 다시 만나겠나? 무려 6박 7일 동안 그 놈을 쫓아댕겼으니까 말 다 한 거지.
그러고 본게 안 되겠더라. 어느 순간부터 요놈이 나갔고 노나 그런 생각이 들대. 지금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지. 살겠다고 도망가는 멧돼지 신세 어디 사냥꾼을 갖고 놀겠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 탄 것, 숨 있는 것, 목숨이 그래 우스운 게 아닌데 말이라.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자, 그런 생각이 뭐예요? 그런 생각. 여기서 그런 생각. 요놈이 나갔고 노나 이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기라. 어쨌든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뿐이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죽였어. 보이는 족족 쏴 죽였어. 그래, 암수지 암수. 이때 암수는 뭐라고요? 여기서는 뭐 속임수로 나오지만 더러운 수, 그죠? 더러운 방법 이거야. 한 5마리쯤 죽였을 게라. 그때가 초가을인께 아직도 새끼들 등에 줄이 쫙쫙 그어져 있을 때였어. 자, 멧돼지 보면은 등에 이제 하얀 줄 그어져 있죠. 멧돼지 새끼들 보면. 한두어 방 쏘면 새끼들은 꿈틀꿈틀 하다가 죽어버려. 멀리 있어도 호수 작은 산탄으로 쏘면 되니. 호수 작은. 호수는 뭐냐면 총알 보면은 총알 알갱이가 있어. 알갱이. 그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 예. 산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좀 FPS 좀 게임 좀 해본 친구는 알 거 아니야. 그치? 총알이 사방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총이 있어. 그걸 산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알갱이가 큰 알갱이 있고 작은 알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호수 작은 산탄으로 쏘면 되니까. 어미는 산탄이 박혀도 괜찮다 해도 새끼들은 어미 보는 눈앞에서 픽픽 쓰러지지. 그러니까 새끼 죽이는 겁니다. 어미 눈앞에서. 새끼만 노리고 5마리쯤 죽인 뒤에 도락구 아저씨는 일행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는 이미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30km 정도는 올라간 뒤였다. 도락구 아저씨는 며칠간의 사냥으로 거짓골이 된 채 그냥 돌아올 수 없다고 불평하는 일행을 이끌고 다시 능선을 따라 돌아오기 시작했다. 자, 여기는 요약적 제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나입니다. 나 1인칭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도락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야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필시 쫓아온다는 거를 말이다. 뭐긴 뭐라 어미 멧돼지지. 우리가 새끼들을 들쳐매고 가니까 그쵸? 새끼들 다 죽이고 메고 가는 거야. 현수야! 너 일어나. 일어나지. 자, 우리가 새끼들을 들쳐매고 가니까 어미가 계속 그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왔었어.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그래 쫓아오더라. 그래 한 6시간을 걸어가다가 새끼들 내리놓고 다시 몰이를 시작했어. 그래갖고 잡았지. 죽을라고 쫓아온 놈이니까. 그런데 봐라. 잡는 그 순간에 나도 너맨치로 그놈아가 눈이 딱 마주쳤다. 그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나?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텅 비었더라. 결국 너는 못 샀지? 나도 한참을 못 샀다. 이때 너는 삼촌이야, 삼촌. 그렇죠? 이때는 너는 삼촌이고, 나는가? 난가? 여기 안 나와 있네. 어쨌든 나도 한참을 못 샀다. 그래, 벌써 죽은 놈이라 하는 거를 아는 이상,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멧돼지가 왜 쫓아왔어요? 자기 새끼 죽이고 자기 새끼 들쳐배고 가니까 따라온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도락구 아저씨가 그 어미 멧돼지가 눈이 마주쳤는데 어미 멧돼지 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새끼를 잃었으니까 눈앞에서. 그래 벌써 죽은 놈이라 하는 거를 아는 이상은 못 쏘는 거라. 쏘면 안 되는 거라. 하지만 일행이 지켜보는 데다가 공명심도 있으니까 안 쏠 수가 없었다. 살아생전 총 한 번 제대로 안 쏘고 잡은 멧돼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래요. 예. 그러니까 바로 요 사건이 도락구 아저씨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죠? 녹아내리는지 멀리 가지에 쌓였던 눈무지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 눈무지는 뭐냐면 나뭇가지에 쌓여있는 눈덩이들을 눈무지라고 한다. 그래 총 쏘기 전에 벌써 죽은 놈이라 하면 나는 도대체 뭘 쏴죽인 거겠나. 마을에서 영웅 대접받고 집에 돌아와 며칠을 끙끙 앓다가 깨달았다. 잘못했다. 아무래도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였다. 바뀌었어요. 우리 깜빡해서 봤죠? 이 도락구 아저씨가 심리 변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 그러고 보면 그날 내가 잡은 거는 정녕 멧돼지가 아니었던 거지. 이에 산에 오면 쓸모 적은 나무나마 리기다 소나무도 살아가고 청설모도 살아가고 바람도 쉼없이 움직이지만 정작 그 멧돼지는 이미 죽은 거였을 말이다. 그러면 아저씨가 그때 쏴준 거는 뭐라요? 우리는 리기다 소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하얀 빛과 성긴 겨울 햇살에 투명하게 서로 뒤엉키고 있었다. 봐봐.
하얀 빛과 성긴 겨울 햇살이 투명하게 서로 뒤인 그 있었다. 앞에서 묘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숲속은 서늘했다. 묘한 침묵이 가득했어. 그치? 뭔가 좀 착 가라앉은 분위기였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어때? 뭔가 좀 밝은 분위기야. 이해되니? 갈등 구조가 해결이 되고 도락과 아저씨의 심경 왜 멧돼지를 쏘지 않았는가 그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던 궁금증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 묘사를 이렇게 밝은 것으로 약간 밝은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다 소설적 장치야.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글 쓸 때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야. 자, 도락과 아저씨는 코를 한번 훌쩍했다. 눈 밟는 소리와 사냥개들이 끙끙거리는 소리만 살을 두고 들릴 뻔했다. 그래, 나는 한 번 죽었다. 도락과 아저씨는 또 딴 소리였다. 이때 한 번 죽었다는 것은 뭐니? 자기가 심경의 변화를 겪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중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억은 영 딴소리였다. 그 다음에 여기 나는 그래 한번 나는 죽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어디 갔냐? 29번 문제입니다. 29번에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도락과 아저씨의 말에 대한 나의 놀라움 아니죠? 영 딴소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기억과 니은은 나의 질문을 가로막는 도락과의 태도에 대한 반감 아니고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나가 도락과 아저씨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지속되었다. 4번 기억과 니은으로 연결되면서 기억이 니은으로 연결되면서 계속 만담을 이어가려는 도락과 아저씨 나의 냉수 태도 아니고 니은은 기억에 담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려는 바람이 이루어진 데 대한 성취 아니네. 3번밖에 없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의 또 딴소리였다. 이건 뭡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중량. 자, 저 봐라. 리기다 소나무도 있고 집밖으로도 있다. 저래 다 살아가고 있는 기라. 산 것들 저래 살아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가 나는 그때 다 깨달았던 거다. 자, 여기는 도락과 아저씨의 깨달음이 있네. 살아있는 것,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 내가 해수구제 한다고 싸돌아다니면서 짐승들 쏴 죽인 것도 용기 있어서가 아니라 나하고 마누라하고 애새끼들하고 먹고 살아가려고 그런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영동군, 상초면, 흥덕리, 도락구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냥꾼인 줄 알았던 거라. 그러고 나니까 어디 약실에 돌멩이 하나도 못 집어넣겠더라. 약실은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면 이거 많이 청소 많이 열심히 해야 돼. 약실은 뭐냐면 탄약 총알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제 훈련소 가가지고 조교가 이렇게 봐요. 진짜 먼지 티끌 하나도 있으면은 이제 얼차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약실에 돌멩이 하나도 못 집어넣겠더라. 그치? 왜? 다 살아가야 되니까. 삼촌을 등에 업은 도락과 아저씨는 지친 기색도 없이 눈 쌓인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다. 자, 이런 게 음성상징어야. 터벅터벅. 이거는 의태어죠? 아저씨의 말은 알듯 말듯 했다. 내가 네 삼촌을 왜 좋아하는가 아나? 좋은 말 상대니까 그런 거 아니라요. 멧돼지 눈 보고 옛날 애인 생각나 총 못 쏜다 하는 사람 아니라. 그래, 내가 네 삼촌 좋아하는 거라. 내가 뭔 소리 하나 알겠나?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이것도 만담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되물었다. 질문. 괜찮니? 자, 그럼 문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 빈번하게 장면을 전하는 없죠? 지금 리기다 소나무에서 멧돼지 사냥 실패하고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서 도락과 아저씨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인물의 회상을 통해 있고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네. 자, 과거와 현재. 과거에 자기가 멧돼지 잡은 거, 현재는 멧돼지 못 잡은 거.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없었죠. 요약적 서술과 대화를 교차하여 사건이 반전되는 양상차. 요약적 서술도 있고 대화도 있긴 했는데 사건이 반전되는 게 있습니까?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현재된 아니죠? 2번밖에 없다. 질문. 엄성. 이때 반전은 뭐냐면 사건이 반전된다는 뭐냐면 뭔가 갈등과 쭉 오다가 확 뒤집어져야 돼. 이게 반전입니다. 알고 보니까 범인이 우리 형이었다 이런 식으로. 28번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촌은 나에게 사랑에 관한 자신에게 들려주었죠. 처음에 윤마담 카페 윤마담하고 삼촌은 사냥에 동행한 엽경 호식이가 자신을 닮았다는 점이 역물 아니죠.
자기를 닮았다고 해서 영물이 아니라 사냥을 할 때 새끼부터 공격해요. 예. 3, 4, 5 확인. 도락과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던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도락과 아저씨는 부상당한 삼촌을 등에 업고 리기대 선없이 빠져나왔고, 도락과 아저씨는 삼촌이 옛 애인 생각이 나서 멧돼지에게 총을 쏘지 못한 심정을 이해했죠. 그래서 삼촌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닌 거는 2번. 29번 했고요. 30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락과 아저씨의 자연에 대한 인식 변화된 것은 죽은 새끼들을 쫓아온 어미 멧돼지와 시선을 마준 계기. 네. 도락과 아저씨가 한때 멧돼지의 생명을 우습게 여겼던 이유는 멧돼지를 자신의 공명심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가치로 판단했었죠. 도락과 아저씨가 자신이 한번 죽었다고 말한 것은 멧돼지들을 거침없이 죽였던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 도락과 아저씨가 새 사람과 마주친 멧돼지를 죽이지 않은 것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태주제 인식에서 기인이란 말은 그것이 중요 요인이다, 이유다. 기인입니다. 기인. 도락과 아저씨가 새끼 생명을 빼앗아 어미 멧돼지를 잡는 사냥법을 암수라고 한 삼촌의 말에 동의한 것은 멧돼지도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자, 얘는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관계가 없죠. 그치? 자, 새끼 생명을 빼앗는 사냥법 암수라고 한 것은 멧돼지도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생명체를 인정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도락과 아저씨의 어떤 인식 변화에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 예.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연결고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30의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시게 괜찮니? 엄섬. 다음 작품도 볼까요? 35에서 37 최고 운전. 최고는 누구냐면 최치원이야. 최치원. 당나라 유학관 최치원. 자, 내용 포인트 거울. 박스 나왔죠? 네, 37번 박스 읽고 들어갑니다. 최고 운전은 시집기를 통해 주인공과 국가가 당면한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구조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시를 지어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실존 인물 최치원의 삶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최치원의 삶이 주인공이 투영돼 형성화되는 과정에서 그의 비범함이 극적으로 부각되며 이는 주로 시집기를 통해 발휘된다. 최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치원 신라 때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육두품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할 때 출세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들아 가라 유학 당나라로 유학 갑니다. 12살 때 혼자. 예. 그 생각해봐. 니들 막 지금 일요일 아침인데 나와가지고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 그치? 전통이야. 이 한반도에 사는 생존 방식입니다. 생각해봐요. 1500년 전, 예? 신라인, 최치원, 12살, 6학년이지. 혼자 당나라 유학 가는 거야. 아빠 생각하는, 야, 씨, 이게 안 돼. 이 신라에서는 우리 성공 못 해. 야, 유학 가. 혼자 가는 거야, 혼자. 예. 대단하죠? 그치? 예, 조기 유학의 선두주자. 최치원. 이게 최치원만 간 게 아니에요. 당시에 당나라의 신라관이 있어, 신라관. 사신을 영접하는 그 센터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학생도 같이 가요. 당나라 가서 공부하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렇게 유학 가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그때는 당나라가 이제 선진국이었으니까. 그치? 예.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1500년 전에 이랬어. 그러니까 니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괴로운데 나 이 짓거리 왜 하고 있나.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지나도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살 거야. 예. 300년 뒤에 한국이 있을지 모르겠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보자. 근데 이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문장으로 좀 이렇게 중국 내에서도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떨쳤는데 신분의 한계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요. 역시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지? 중국 황제가 크게 화를 내어 신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자, 이제 나라의 문제다. 계란을 솜으로 여러 번 싸서 돌함에 넣고 황초를 불에 녹여 그 안을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포장 잘했네. 또 구리쇠를 녹여 함에 부어 열어보지 못하게 하여 봉소는 편지입니다. 편지와 함께 신라에 보내었다. 자, 이거는 요약제시죠? 요약적 제시 들어가 있고 봉소의 내용인즉 편지 내용인즉 너희 나라가 만약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실을 바치지 못한다면 너희 나라를 도살하여 없애버리겠다 하였더라. 아, 이게 뭐지? 문맥음에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나요? 기억 있나? 있다. 여기 그쵸? 37번은 1번입니다. 기억에서 시집기는 중국 황제가 신라를 문제 상황에 빠뜨리기 내세운 불합리한 요구로, 그렇지? 막 그 달걀을 막 싸가지고 이렇게 열어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야 안에 있는 거 맞춰서 써서 보내. 그쵸? 예. 이 새끼들은 이 중국 새끼들은 옛날부터 이 짓거리 했네. 우리 못 살게 굴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거지, 그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하였더라. 대국 사신이 조서를 받들고 신라에 도착하니 신라왕이 몸소 사신을 맞이하고 조서를 읽어보시고는 즉시 나라의 선비들을 불러 모아 이르시기를 너희 유생 중에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실을 짓는 사람은 장차 관직을 높여 땅을 나눠줄 것이다. 하심에 아무도 그 속 물건을 알아내지 못해 온 조정이 들끓더라. 예. 37의 2번. 시집기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없는 신라 상황을 보여주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못해. 다시 질문입니다. 이때 아이가 최치원이야. 최치원이고 이 사람이 호가 고운입니다. 고운. 외로울 꽃자 구름 문자. 그 외로운 구름이라는 뜻이야. 이때 아이도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다. 또 나승상의 딸아이가 아름답고 제주와 얘는 뭐야 얘는 기예. 재능과 기예가 뛰어나며 게다가 절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터인지라. 자, 이런 인물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가인이라고 한다. 제자가인. 기억해. 자주 나오는 단어다. 재주 있는 사람, 가인,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재주도 있고 아름다운 사람. 장원영? 그치? 예쁘잖아. 춤 잘 추잖아. 제자가인입니다. 제자가인. 자, 떨어진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수선하는 장사로 사칭하고는 이제 꾸민 거야. 이제 서울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승상땡문 앞에 이르러 거울 수선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외쳤다. 이에 나승상의 딸의 그 소리를 듣고 낡은 거울을 유모에게 보내주었고 이내 유모를 따라 외문 밖으로 나와 살인문 틈으로 엿보았다. 그 장사 역시 이때 장사 누구야? 최고원이죠. 그 장사 역시 몰래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아가씨라 여기고는 쥐고 있던 거울을 고의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발을 구르며 다급하게 화를 내자 장사이가 말하기를. 자, 지금은 거울이 흔하잖아, 그치? 이건 신라시대입니다. 신라시대 거울은 존나 비싸. 이해되니? 유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1500년 전에는 엄청나게 고가였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사람 얼굴을 비치는 유리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깨뜨렸어. 그러니까 화를 내죠. 장사이가 말하기를 이미 거울이 깨졌으니 발은 굴러 못하겠습니까? 발을 구른다는 얘기가 이거야. 이게 발 구르는 거야. 니들 군대 가면 다 배워. 이 몸이 노복이 되어 노비 거울 깨뜨린 보상을 하겠으니 청을 들어주소서 하는지라. 유모가 돌아가 승상께 고하니 승상께서 허락하시고 묻기를 너희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 살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하되 거울을 고치다 깨뜨렸으니 파경노라 불러주시옵고 깬다 거울 노복. 노복은 남자 노인, 남자 노비. 노비라고 하죠. 비는 여자를 뜻합니다. 노비는 여자고 노복은 남자야. 그래서 이름을 거울 깨트린 노예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시옵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는지라. 승상은 파경노에게, 파경노가 누구라고? 최고운. 파경노에게 말 먹이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파경노가 말을 타고 나가면 말 무리들이 열을 지어 뒤따랐으면 조금도 싸운 일이 없었다. 여기는 이제 능력이죠. 능력을 발휘하네. 이후로 말들이 살찌고 여인 말이 없었다. 아침에 파경노가 말 무리들을 이끌고 나가 사방에 흩어놓고 숲속에서 온종일 시를 읊으면
청의 동자, 푸른색 옷을 입은 아이들 수명이 어디서 왔는지 혹은 말을 먹이 혹은 채찍으로 훈련시키더라. 디귿 37의 3번 디귿에서 시집기는 초월적 요소와 결합하여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는군. 자, 그럼 보류할게요. 그 청의 동자가 초월적 요소인지 아닌지는 지문만 보고는 모른다. 근데 초월적 요소는 맞거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지문 자체만 갖고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판단 근거가 안 쓸 때는 보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해가 지면 말들이 구름같이 모여 파경잎이 늘어서 머리를 조아리니 보는 이마다 신기함을 칭찬하지 않은 이가 없더라. 나승상 부인께서 이 소문을 듣고 승상에게 말하기를 파경노는 생김새가 기이하고 말다툼도 또한 기이하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겁니다. 비범, 비안을 비자 범, 평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천한 일을 맡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승상도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 예전에 동산에다 나무와 꽃을 많이 심었으나 잘 가꾸지 못하여 거칠어지고 매몰되어 잡초 속에 묻혀버렸는지라 파경노로 하여금 꽃밭 가꾸는 일을 맡겼다. 이런 게 있어. 옛날에는 이제 하인들도 등급이 있거든. 집 밖의 일을 하는 하인보다 집 안에 있는 일을 하는 하인이 약간 등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말을 키웠지, 그치? 말을 부르는 애들이 조금 낮아. 말똥도 치워야 되고 막 하니까. 그런데 정원 가꾸기? 이게 정원사가 되는 거거든? 이거는 한 등급 올라가는 겁니다. 자, 파경노는 또한 한 고루의 꽃밭에 앉아서 씨만 읊고 있을 뿐 가꾸는 일은 하지 않으나 하늘에서 선녀가 밤에 내려와. 자, 이런 것이 비현실적 요소입니다. 혹은 걸음을 주어 가꾸고 혹은 풀을 뽑으니 전보다 배나 아름답고 무성하였다. 그쵸? 비현실적 요소가 들어가 있네요. 자, 중략 부분이네. 요럴 때는 끊고 앞에 있는 내용 정리합니다. 자, 당나라 황제가 이제 신라를 치려고, 그치? 예, 이상한 퀴즈를 냈어. 시를 지어 보내려고 했는데, 신라에서는 그걸 알아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쵸? 근데 한편, 이제 최고는 거울장사로 꾸며서 나승상 댁으로 들어갔고, 파경노로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재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략 부분. 승상은 시를 지으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시름에 빠진다. 파경노의 비범함을 알아차린 딸의 권유로 승상이 파경노에게 시 짓는 일을 명하자 파경노는 자신을 사유로 삼는다면 이게 이제 목적이었죠. 시를 짓겠다고 말한다. 파경노가 노비라는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던 승상은 딸이 설득하자 결국 파경노를 사유로 맞이한다. 겁나 신분 상승했어. 다음날 아침 승상이 사람을 시켜 시 짓는 모습을 엿보러 하였다. 이때 파경노가 자기 이름을 지어 치원이라 하고 추천이죠. 자를 고운이라 하더라. 승상의 딸이 옆에 앉아서 시집기를 재촉하니 치원이 말하기를 시는 내일 중으로 지을 것이 너무 재촉하지 마오. 하고는 승상의 딸들어 종이를 벽 위에 붙여놓도록 하고 스스로 붓대롱을 잡아 발가락에 끼우고 잤다. 승상의 딸이 근심하다가 고단하여 자는데 꿈속에 쌍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함 위에서 서로 벗하며 무늬옷을 입은 동자 10여 명이 함을 받들고 서서 소리내어 노래하니 함이 열리는 듯 하였다. 이윽고 쌍용이 콧구멍에서 여러가지 빛깔의 상서로운 기운이 나와 함 속을 환히 비추니 그 안에 붉은 옷을 입고 푸른 수건을 쓴 사람이 좌우로 늘어서서 어떤 자는 시를 읽고 어떤 자는 붓을 잡아 글씨를 쓰는데 승상이 빨리 시를 지으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꿈이더라. 자, 요렇게 좀 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꿈의 기능은 뭡니까? 어떤 게 채치원의 능력 발휘하는 부분, 그치? 이거를 꿈으로 형상화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치원 역시 깨어나 시를 지어 벽에 붙은 종에다 써놓으니 용과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 하더라. 자, 리을 부분 37의 4번. 시짓기는 신분적 한계로 인한 울분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수단 아니죠? 그치? 여기는 신분적 한계 울분을 토로한다? 아니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군요. 다시 질문입니다. 시의 내용인즉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계란이잖아.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이건 닭이지? 뜸만 먹을 뿐 토하지 못하도다.
치원이 승상의 딸을 시켜 승상께 바치게 하니 승상이 믿지 않다가 딸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고 대궐로 들어가 왕께 바쳤다. 바로 이 꿈이 기능이죠. 그치? 승상으로 하여금 이 시를 믿게끔 되는 것. 왕이 보시고서 크게 놀라 물으시기를 경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시를 지었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아뢰되 신이 지은 것이 아니고 신의 사위가 지은 것이옵니다. 하니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대구 황제께 바쳤다. 자, 미음도 확인해 볼까요? 375번 시집기는 개인의 능력을 드러낸과 동시에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맞죠? 이런 식으로 제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부분 황제가 그 시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는 맞는 구절이나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하건만 뜸만 먹을 뿐 토하지 못하도다라는 것은 잘못이로다 하고 함을 열고 달걀을 보시니 여러 날 따뜻한 솜 속에서 병아리로 되어 있음에 황제가 탐복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천하의 기재 기이한 인재로다 하고 학사를 불러 보이시니 칭찬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병아리가 된 것을 치치원이 맞춘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35번입니다.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아이는 승상댁에 노복이 된 이후에 돌함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렇죠? 승상의 부인은 파경로의 외모와 행동을 근거로 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다 맞죠? 승상은 파경로에게 천한 일을 맡기지 말라는 부인의 말을 따랐고 파경로는 승상의 딸과 결혼한 이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치원이라 지었고 승상의 딸은 치원이 지은 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승상에게 자신의 꿈을 돌리고 다 맞네? 자, 요런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경우. 그럴 때는 거꾸로 가는 거야. 오, 다 맞는 것 같아. 요런 경우에는 뭔가를 놓쳤다는 얘기죠? 다시 거꾸로 갑니다. 5번 확실히 맞고, 4번도 맞고, 3번도 맞고, 2번도 맞고, 자, 노복이 된 이후에 돌함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복이 된 이후에 돌함, 어디 있나? 돌함. 그런 내용은 없죠? 그치? 노복이 된 이후에 도람의 권유를 안 것이 아니라, 약간 그 시간적인 텀이 있습니다. 그치? 노복이 되자마자 된 게 아니고, 노복하고, 말도 키우고, 정원도 가꾸고,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그러다가, 이제, 그, 딸의 권유로, 나승상 댁의 딸의 권유로 자기가 시를 짓겠다. 내가 시를 지을 테니까 나를 사위로 삼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겠네. 자, 거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가 승상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 소재. 승상댁에 노복으로 들어 아이가 겪게 될 고난 암시 아니고 아이가 승상의 사유가 되려는 내적 욕망을 실현에 동원해서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최치원이가 나승상 댁으로 들어간 이유는 나승상 딸이 뭐 재도 좋고 뭐 얼굴도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해서 들어간 거죠. 37번 아까 했네요. 네. 질문 없니? 자, 숙제. 어제 숙제하고 오늘 우리 시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 오늘 우리가 했던 지문 분석 싹 해오면 됩니다. 알겠죠? 시조랑 그 다음에 수필이랑 그리고 소설이랑 고전소설이랑 그치? 예. 오늘 했던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거지, 그치? 2020년에 있는 문학작품 지문 분석 이거 해갖고 와야 돼. 알겠음?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갖고 옵니다. 안 해오는 친구는 무조건 남아. 저 하고 있는데요. 안 돼. 무조건 하고 가는 거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자기 것으로 못 만들면 계속 되돌이 되는 거야. 어제 얘기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가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념 물어보면 대답 못 하잖아. 이거를 대답할 수 있게끔 해야 돼. 이게 겨울방학 목표야. 그거 못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존이 어려워. 진짜로.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 알았어, 우진아?
정신 차리고. 어이? 자, 마칩니다. 끝.